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그 동아시아라는 과목 안에서 한국사라는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사에 대한 전체적인 시대 개관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그 중국사 같은 경우도 제가 한 번에 자, 칠판 한가득 정리해드렸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쭉 한바닥 정리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사도 똑같이 칠판에 가득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맨 처음에 한국사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선사시대. 그 선사시대에서 구석기와 관련된 거는 자, 시험에 출제되는 게 없고요. 신석기와 관련된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게 있었죠. 신석기와 관련된 거 빗살무늬 토기.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사진 자료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동기가 이제 사용되게 되는데 이 청동기 시대에 뭐가 있었냐면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자, 고인돌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민무늬 토기, 이런 것도 쓰입니다. 그리고 농기구의 반달 돌칼, 이런 것들이 있었죠. 아무튼요, 그럼 청동기에 기반을 둔 최초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누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고조선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죠. 자, 고조선이 발전하게 됐고, 고조선이 발전하는 중에 위만이 이제 왕이 될 건데, 그 위만이 집권하면서 철기가 본격적으로 자, 유입되었다. 뭐 이런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무튼요, 이 고조선은 중국과 대응을 하면서 나름의 발전을 되다가 한나라 한무제의 공격으로 결국은 기원전 108년도에 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고조선이 이제 무너지게 됐고, 고조선이 무너진 다음에 이 자리에 한나라가 설치한 한군현이 4개가 발전되는데, 다시 가볼까요? 자, 한나라가 이 자리에다가 4개의 군을 설치했다. 한사군을 설치했는데, 이 4개의 군을 자, 우리가 끊임없는 저항을 통해서 세계는 밀어냅니다. 세계는 기억 밀어냈고 기원전 1세기경에 그들을 밀어내고 새롭게 초기 국가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초기 국가들의 자, 대표적인 게 누가 있었냐면 초기 국가의 대표적인 건 자,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자, 그리고 사만이 또 발전되고 있었죠. 아무튼요, 이런 초기 국가들이 쭉 발전됐고 얘네들이 중앙집권 국가, 즉 왕권이 매우 강해지는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된 나라가 세 나라가 있는데, 자, 그게 누구냐? 바로 고구려, 자, 백제, 신라였었던 거죠. 자, KBS. 자,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 이들이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됐고, 얘네들이 본격적인 항쟁, 삼국 간의 항쟁이 자, 전개가 되는데, 이 삼국의 항쟁이 본격화된 시점이 몇 세기입니까? 4세기라는 거죠. 이 4세기가 그러면 아까 한나라가 설치한 4개의 군현 중에 3개는 우리가 곧바로 밀어냈는데 1개. 이 하나가 바로 낙랑군인데 그 낙랑군을 축출시킨 시점이 고구려 미천왕 31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4세기거든요. 그래서 4세기에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국경을 이제 맞닿게 됐고 그 과정에서 백제의 공격, 자, 고구원왕이 전사하게 됐고 그 위기를 소수리왕이 극복하고 어쨌든 항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 혼란을 피해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누구들이 있었다? 도레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같은 시점에 즉 4세기에 중국에서는 오호이 침략이 나타나고 있었죠. 오호이 침략이 나타나면서 중국의 혼란,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강남의 건강이라는 동네로 이동을 합니다. 수도를 옮겼죠. 자, 그래서 동진이 되는데 동진이 만들어졌고 일부 세력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중국의 혼란을 피해서 아예 일본으로 건너간 애들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몇 세기라는 겁니까? 4세기. 그럼 다 같이 삼국과 자, 중국의 4세기에는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혼란을 피해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또래인들이 많았다. 그 또래인들에 의해서 일본 최초의 통일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야마토 정권이 자, 성립되고 또 발전될 수 있었다. 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삼국 간의 항쟁에서는요. 누가 처음에 주도권을 쥐냐면 백제가 주도권을 져요. 자, 바카스 BKS. 자,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4세기에 백제, 5세기에 고구려, 자, 6세기에 신라인데 5세기에 여러분들 이 지도를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중국의 5세기라 한다라면 누가 있었냐? 여기에 북위. 5호 16국을 다 통일했었던 북위가 화북지방에 있었을 것이고 남쪽에는 남조 중에 하나였었던 송나라가 있습니다. 그 시점에 한반도에서는 한강을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구조로 지도가 출제가 되겠죠. 아무튼요. 삼국의 항쟁. 여기에서 누가 통일합니까? 신라가 삼국을 이렇게 통일하게 되죠. 이 시점이 676년인데 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이 시점에서 중국 누구하고 연결을 지어라? 당나라. 됐습니까? 그래서 나당 연합군과 함께 연결을 지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무슨 국 시대가 만들어지냐면 남북국 시대가 만들어지게 되죠. 발해가 새롭게 자, 들어서게 됩니다. 발해가 698년에서 자, 926년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통일신라. 자, 신라가 있었던 거죠.
이 통일신라를요, 다시 두 개를 쪼갤 건데요. 신라 중대와 신라 하대로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신라 중대는 이제 막 통일되려고 하는 김춘추. 김춘추가 원래 뭡니까? 여기에 진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진골 출신의 애들은 원래 왕이 되면 안 되는데 김춘추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서 왕의 계승이 바뀝니다. 원래는 내무랑의 후손들이 왕위를 세습하다가 김춘추가 왕이 되면서 이제 무열왕의 후손들이 왕위를 차지하게 됐고 그 시점을 우리가 중대라고 합니다. 아무튼요. 통일되기 바로 직전이네요. 통일되기 바로 직전이고 여기에 문무왕 때 자, 완전하게 통일이 됩니다. 하대는요. 하대는 해공왕이라는 왕이 피살되는데 780년도에 해공왕이라는 왕이 피살됐었을 때 세기를 가만히 보시면 8세기. 중국 같은 경우는 755년도에 안사이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8세기 중후반에 정치적으로 쇠퇴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8세기 후반에. 그러면 780년에 해공왕이 피살되면서 왕이 쟁탈전이 벌어지게 됐고 그 과정에 지방에 대한 컨트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호족이 성장합니다. 자, 호족의 성장. 이 호족 세력들이 뭘 만들게 되냐면 후삼국을 만들게 되죠. 후삼국을 건설했다. 그럼 이 후삼국이라는 게 몇 세기냐? 바로 10세기입니다. 중국은요. 이 똑같은 시점에 뭐가 있었죠? 그렇죠. 바로 5대 10국이라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삼국을 누가 통일하게 되냐면 고려가 완전하게 통일을 하게 될 겁니다. 고려는 918년에 만들어져서 936년에 후삼국을 다 통일하게 되는데 이 고려를 공부할 때 대외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고려는 10세기에 1차 그리고 11세기에 2차와 3차 그래서 거란의 침략을 받습니다. 거란의 침략 11세기로 갑시다. 물론 1차 침략은 서희의 외교단판 그거는 10세기입니다. 자, 어쨌든 거란의 침략. 12세기에는 누구의 침략을 받냐면 여진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럼 이 여진의 침략을 받았을 때 처음에 윤관의 별무반 기억나시죠? 윤관의 별무반을 이끌고 그들을 막아냈고 동북구성을 쌓았는데 그 동북구성을 돌려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제 요청을 했답니다. 누가? 여기 있는 여진족이. 그래서 알았다. 돌려줄게.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세력을 더 키워서 금나라가 된 겁니다. 금나라가 된 다음에 어이 고려 일로 와봐. 나한테 이제 임금이라 불러봐. 나한테 형이라 부르라고. 그랬더니 우리 고려 입장에서는요. 알았어. 라고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 거절해야 되는데 이걸 수용을 해버린 거죠. 자, 이걸 수용했었던 게 바로 이자겸이었었던 거죠. 그럼 이자겸이 금나라의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했고 이자겸이 좀 있다가 왕위를 차지하겠다라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무슨 난이 벌어집니까? 이자겸의 난이 벌어지죠. 이난이라고 합시다. 이자겸의 난. 요 이자겸의 난이 1126년 중국의 정강의 변. 그 정강의 변과 연도가 똑같습니다. 정강의 변. 그러면 정강의 변을 기준으로 북송이 망하고 이제 새롭게 남송이 이제 수립이 될 겁니다. 이자겸의 난. 그래서 이자겸은 난을 일으키고 죽었습니다. 난을 일으키고 죽었고 왕이시여 이자겸 왜 반란 일으킨지 아십니까? 이자겸 띠떼끼가 반란 일으킨 이유는 여기 있는 개경 땅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경 땅으로 수도를 옮기시죠. 서경으로 옮겨서 결국은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고 북진정책 하십시오. 금나라 따위를 무너뜨립시다. 이렇게 이제 묘청이 주장합니다. 그랬더니 김부식이 이를 반대하면서 결국은 묘청은 서경천도 운동이 좌절이 됩니다. 그러면서 묘청이 난을 일으키게 되죠. 이게 바로 묘청의 난, 1135년. 그럼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 연거푸 벌어지면서 문벌귀족 사회가 뭐 된다? 문벌귀족 사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벌귀족 사회가 흔들리고 있었을 때 무신들이 그 이전에 많은 차별을 받았었던 무신들이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게 되죠. 그래서 무슨 정변이 벌어지냐면 무신정변이 벌어지는데 이 시점이 1170년. 요거는요, 여러분들 일본의 까마쿠라 막부가 1185년입니다. 그러니까 12세기 말에 다 같이 일본과 우리나라에는 무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다. 그럼 이 무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을 때 13세기에 누구의 침략을 받냐면 몽고의 침략을 받습니다. 13세기 몽고의 침략. 거란의 침략은 11세기로 보시고요. 여진은 12세기, 그 다음에 몽고 13세기. 그럼 이 몽고의 침략 때 뭐 하게 됩니까? 당시에 무신 집권자였었던 최우는 강화도로 이제 천도해가지고 나름의 항전을 하죠. 하지만 결국 우리는 몽고한테 항복을 하게 됩니다. 몽고가 이제 강화를 체결했고요. 마지막에 무신 집권자였었던 임유무가 피살되면서 고려 정부는 개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원간섭기.
이 원간석기에 뭐 하게 됐고요? 일본 원정에 동원됐고요. 그 다음에 자 친원파들이 성장을 하는데 그 친원파들을 우리는 자 무슨 세족이라고도 불렀다? 권문세족이라고도 자 불렀죠. 권문세족이라고도 불렀다. 아무튼 원나라 간석기. 원나라 간석기에서 나름대로 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누구의 개혁 정치가 있었냐면 공민왕의 개혁이 있었는데 공민왕의 개혁 정치 과정에서 나름대로 정치에 올라온 세력들이 있었답니다. 자, 그들을 뭐라 부르냐면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성리학의 사상적 기반을 둔 신진사대부들이 정치에 올라왔고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돕긴 했는데 공민의 개혁 정치는 중단됩니다. 중간에 피살되기 때문에. 아무튼 신진사대부가 정치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의 실패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건적의 침략. 여기에서 이들의 침략이 있었군요. 홍건적의 침략이 있습니다. 이 홍건적은 한족 반란군이죠. 중국 원나라에게 저항하는 한족 반란군들인데 그들이 고려 땅에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홍건적의 침략으로 수도가 잠시 뺏겨요. 그래서 여기는 이 공민왕은 안동으로 막 피난을 떠나고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 정치가 결국은 실패한 개혁이 되는데 아무튼 홍건적의 침략이 요때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시점에 왜구의 침략이 있었는데 그럼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 이 왜구는 일본의 무슨 조? 남북조의 혼란 즉 무로마치마포가 수립되자마자 남조와 북조가 싸우는 남북조의 혼란 그 혼란으로 인해서 왜구들이 이제 창궐을 했었던 거죠. 그래 이 홍건적과 왜구가 침략한 요 시점은 몇 세기냐면 14세기입니다. 자 재밌는 게 고려를요 다시 보여드리면 11세기에는 누구의 침략을 받았냐면 11세기에는 거란의 침략을 받습니다. 12세기에는 여진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리고 13세기로 가게 되면 몽고의 침략을 받았고요. 13세기에 몽고의 침략, 14세기에는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매 세기 이민족의 침략을 받으면서 발전된 게 바로 고려입니다. 고려는 10에서 14세기까지 발전될 건데 매 세기 이민족의 침략을 받았다라는 거. 여기에서요.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 이걸 막아내면서 나름대로 지지율이 높아진 세력들이 있답니다. 그를 우리는 무슨 무인 세력이라고 부르냐면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죠. 신흥 무인 세력. 이성계와 최영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서 정치에 올라왔고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을 막아내면서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신흥 무인 세력. 자, 요들이 이렇게 손을 잡아서 뭐를 건국하게 될 거냐면 바로 조선을 건국하게 될 겁니다. 그럼 조선이 건국되는 요 시점 14세기 완전 말이네요. 그럼 조선이 건국됐을 때 조선 건국을 반대했었던 세력들이 나중에 다시금 정치에 올라와서 조선 건국에 협력했던 세력들과 갈등을 빚게 되는데 그 싸움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화라고 얘기합니다. 사화. 사화는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다? 훈구파라고 하는 세력과 훈구파와 자 vs 살인파라고 하는 아이들의 싸움인데 15세기 말에 성종이라는 왕이 살인이라는 애들을 끌어들입니다. 훈구파들의 세력이 너무나 커지니까 이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을 끌어들였고 김종직이라는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살인들이 대거 정치에 올라오죠. 그래서 훈구파와 서로 싸웁니다. 4번에 걸쳐서 싸우는데 자 무호, 갑자, 기묘, 을사, 사화가 4번 있었습니다. 누가 다 깨진 거냐? 살인들이 다 화를 입은 겁니다. 즉 얘들이 다 깨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살인들은 재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럼 얘들이 가지고 있는 재생산 구조가 바로 어떤 거냐? 서원입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향약입니다. 자 서원과 향약. 이 중에 향약. 이 향약이라는 게 여러분들 향촌의 자치 규약인데 그 향약을 우리나라에 처음 가지고 온 건 조광조. 조광조가 중국의 여시향약이라는 향약을 처음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중국에서는요. 북송 때 여시향약이 만들어졌고 남송 때 주희가 성리학을 만들면서 이 향약과 결합시키죠. 그래서 향약이 이제 확산이 됐고 명나라 때가 되면 향약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리고 향약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그 국가들은 백성들의 생활 규범으로 성리학이 정착을 합니다. 그럼 중국과 우리 조선입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향약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백성들의 생활 규범으로까지 정착하지 못했었던 거죠. 뭐가? 성리학이란 것이. 그래서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는 다 채택을 했지만 백성들의 생활 규범으로까지 정착하지 못했다. 그리고 서원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성리학의 확산에 기여했었던 게 서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다 같이 몇 세기에? 16세기에 자 이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사화에도 불구하고 살인들은 계속 제자를 양성했다. 훈구파들은 반면에 늙어서 죽기 시작했다.
그래, 살인파들끼리 쪼개지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붕당정치라고 합니다. 붕당정치는 선조란 왕 때부터 시작됩니다. 왕 이름은 우리 시험에서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붕당정치가 시작됐고 광해군이 집권했을 때 사르후 전투. 와우. 사르후 전투. 이게 광해군 때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 왕 이름 안 쓸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사에서 무슨 외교라고 표현하는? 중립 외교라고 표현하는, 즉 명나라와 후금의 갈등에서 광해군은 여기에 싸움에 직접 휘말리고 싶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래, 강홍립이란 장군을 보내서 투항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었던 게 사르후 전투. 한국사에서는 중립외교라고 배우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사르후 전투라고 나올 거니까 요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광해군은 이것 때문에 잘립니다. 그죠? 무슨 반정? 인조 반정. 그래서 인조 반정이 나타나서 인조가 이렇게 집권했을 때 그럼 여기서는 뭘 해야 되냐면 명나라 왜 안 도와줬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나라 도와주겠다. 친명 배금 정책. 그로 인해서 얻어 터졌던 게 정묘 전쟁.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 무슨 전쟁도 있었고요. 병자 전쟁도 있었네요. 그래서 정묘 전쟁과 병자 전쟁. 선조 때는요. 선종 때는 자 임진 전쟁도 있었죠. 임진 전쟁. 그래서 17세기 전후에 동아시아의 전쟁. 요거는 17세기 전, 16세기 말이고 요게 17세기죠. 인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병자 전쟁 이후에 효종 때 가게 되면 효종 때 자 무슨 운동이 벌어질 거냐면 북벌 운동이 효종 때 벌어지죠. 자, 그리고 현종이라는 왕 때 가게 되면은 무슨 논쟁이 벌어지냐면 예속 논쟁이 벌어지죠. 현종 때의 예속 논쟁. 왕 이름은 뭐 알아서 체크하세요. 자, 예속 논쟁. 현종 때이고요. 그 예속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배경도 바로 성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략이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예학이라는 게 발전됐는데 그 예학 발달로 인해서 예속 논쟁도 벌어지게 되죠. 아무튼요, 예속 논쟁. 이후에 현종 다음에 이제 숙종이 올라오게 되는데 숙종 때 붕당 정치가 변질됩니다. 자, 붕당 정치가 자 뭐 되었다? 변질되었다. 환국이라는 게 벌어지죠. 자, 환국이라는 게 벌어지면서 붕당 정치의 변질. 여러분들이 확인할 거는요. 요 숙종 때 북벌론이 한 번 더 주장된다는 거. 남인 출신의 윤휴 기억나죠? 자, 이 윤휴가 청나라의 3번의 난, 청나라에서의 3번의 난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벌을 해야 됩니다. 라고 현종과 숙종한테 각각 건의를 해요. 우리는 숙종 때 자 건의를 했다. 누가? 윤휴가. 이거 확인하시고 이 숙종 같은 경우는 자 17, 18초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강희제와 시기가 일치한다는 거, 강희제와 시기가 일치한다는 거까지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붕당 정치에 변질됐습니다. 일당 전제 완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숙종 다음에 자 경종 별로 의미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영조와 정조. 그래서 영조와 정조는 탕평책이라는 걸 시행하게 됩니다. 자, 영조와 정조 탕평책. 그래서 여기에 시험에 자 굳이 나오는 건 한국사에서는 무조건 나오겠지만 동사에서는 정조가 수원 화성을 건설했다는 거. 그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수원 화성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정약용이 배다리를 설계했고 그 다음에 거중기를 이용했다는 거. 그 정도 확인해 주십시오. 탕평책. 여기에 있는요. 그 정조가 딱 1800년에 죽어요. 1800년에 죽으면서 19세기에 자, 어린 왕들이 올라와서 정치 기강이 매우 문란해지는 세도 정치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청나라와 똑같아요. 청나라도 19세기에 어린 왕들이 올라오면서 환관들의 횡포, 정치 기강의 혼란, 세금 수탈, 그래서 백성들의 저항, 백년교도의 난 이런 것들이 청나라에 있었죠. 우린 똑같이 세조 정치 때 자, 지배층의 수탈로 인해서 이거에 대한 저항, 밀란이 벌어집니다. 홍경래의 난, 자, 그 다음에 진주 밀란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세도 정치의 혼란을 극복하겠다. 흥선대원군. 자, 흥선대원군이 1863년도에 집권을 해서 세도 정치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왕권 강화 정책. 자, 그 다음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걸 펼치게 되는데 흥선대원군은 근대화를 뭐 지연시켰다라는 뭐 한계점을 자 가지고 있고요. 아무튼 흥선대원군은 왕이 아닙니다. 어린 왕을 대신해서 아들을 대신해서 정치 권력을 잡았었던 거죠. 그래서 10년간 권력을 잡았고 흥선대원군은 1873년 최익현이라는 양반 유생의 하야 상소를 받고 결국 물러납니다. 물러나면서 무슨 파들이 정치에 대거 진출하냐면 개화파들이 정치에 진출합니다. 그럼 개화파들이 정치에 대거 진출했고 1870년대 개화파들 여기에서 개항을 합시다라는 주장. 그 결과 일본의 운요 사건의 어떤 그 사건과 맞물려서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자,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각 국가의 개항 과정, 시점, 자, 내용 확인하시면 되고요. 개항이 됐습니다. 개항이 되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무슨 정책을 추진할 거냐면 개화 정책이라는 거를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화 정책은 1880년대입니다. 자, 일본의 메이주신, 청나라의 양무운동은 다 같이 60년대입니다. 양무운동은 1861년, 자, 메이주신은 1868년, 그러니까 6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은 다 같이 60년대. 베트남 같은 경우는 70년대. 자, 2차 사이공 조약까지 체결하고 나서 안 되겠다. 우리도 근대화를 해보자. 라는 게 70년대에 있었던 거죠. 응우엔 쯔엄또라는 인물이 자, 주도했고 보수파들의 반발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무튼요, 우리는 좀 늦습니다. 80년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화 정책에 대한 자, 반발이 벌어집니다. 자,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두 가지. 자, 하나는 위정척사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위정척사 운동. 위, 지킬 위자, 정, 바를 정자. 이 바른 질서가 뭐냐면 바로 성략입니다. 성략 질서를 지키고 척, 배척하자, 사악한 외세를 배척하자. 이게 위정척사 운동인데 이 위정척사 운동을 양반 유생들이 주도했고 60년대에는 통상반대운동, 70년대에는 개항반대운동, 80년대 개화반대운동을 펼칩니다. 이들이. 됐죠? 그러면 이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위정척사. 또 하나 있나? 여기에 이모군란이라는 게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모군란 자체는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애들이 자, 들고 일어났었던 거죠. 구식군인들을 차별했거든요.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개화파가 자, 뭐 되냐면 분화가 됩니다. 어떻게 분화됩니까? 급진과 온건으로 쪼개집니다. 그러면 급진과 온건으로 이렇게 쪼개졌을 때 급진 개화 세력들 얘네들이 자, 이들을 자, 쿠데타로 누르고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갑신정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갑신정변은 여러분들 어떤 거하고 연결해야 되냐면 청푸전쟁. 청푸전쟁과 또 시기를 연결하시면 되고요. 갑신정변이 자, 실패하면서 3일 만에 이제 진압이 됐어요. 자, 실패하면서 개화정책은 정체돼 버립니다. 개화정책이 정체가 되면서 정체가 되면서 보수파들의 영향력이 다시금 커져요. 그래서 그 보수파들이 예전과 같은 세주정치 때와 같은 착취를 일삼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라도 고부에서 고부 밀란이 벌어지게 됐고, 자, 이것이 무슨 농민운동으로 발전되느냐면 동학농민운동으로 자, 이렇게 발전됩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은요, 1894년도인데 여러분들이 뭐하고 비교하냐면 태평천국운동과 비교하셔야 됩니다. 태평천국운동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아무튼요. 그럼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이걸 진압할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나라에게 도와달라. 그랬더니 일본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이 정부와 그만합시다. 일본 안 되겠다. 그만합시다. 라고 화해를 했는데 일본이 철수를 거부하면서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자, 그게 청일전쟁이 자, 시작돼 버리게 됩니다. 청일전쟁.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으로 인해서 청일전쟁이 시작됐고 자, 일본은 우리한테 무슨 개혁을 강요하냐면 갑오개혁이라는 개혁을 이렇게 강요하게 됩니다. 이 갑오개혁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거는 신분제가 폐지됐다. 과거제가 폐지됐다. 그리고 교육 입국 조서라는 게 2차 갑오개혁 때 발표됐다. 자, 그리고 을미개혁 때는 태양역이 채택되었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요. 청일전쟁과 갑오개혁은 동학농민운동의 영향이고 청일전쟁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청일전쟁이 끝나고 어떤 새끼? 시모노세키. 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면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됐을 때 일본이 청으로부터 어디를 차지합니까? 타이완과 타이완 바로 옆에 있는 펑후 제도. 그 다음에 리아오동 반도. 그래서 타이완과 펑후 제도는 뺏기지 않지만 리아오동 반도는 야, 뱉어. 라고 무슨 간섭을 받습니까? 자, 삼국 간섭을 받죠. 삼국 간섭은 누가 중심입니까? 독일, 프랑스, 러시아. 러시아가 중심이 된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했고 결국은 일본은 리아오동 반도를 반환합니다. 리아오동 반도를 반환했고 러시아는 그 대가로 삼국 간섭을 해준 대가로 리순과 따렌을 조차해갖고 남만주에 대한 철도권을 러시아가 획득을 합니다. 아무튼 일본의 입장에서는요. 자, 불만이 큽니다. 러시아 띠뺐기 때문에 힘겹게 뺏은 땅을 뺏겼으니까. 그래서 한국사로 본다라면 명성황후 민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 그죠? 그 다음에 동사로 돌아와서 얘기하면은 삼국 간섭 때문에 러시아와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무슨 전쟁을 할 건데? 러일 전쟁을 할 건데 러일 전쟁의 막바지에 이거 기억나요? A, B, R 조약? 자, 이런 건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A는 아메리카, B는 브리티시, R은 러시아. 그러면 얘 두 개는
러일 전쟁 중인 겁니다. 그죠? 1905년 7월, 8월, 9월이란 말이야. 그럼 A가 가스라, 테프트, 미략. B는 2차 영일동맹.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지는 의미는 미국이란 나라와 영국이란 나라가 일본 편을 들어준 겁니다. 야, 대한제국 네가 먹어라 라고 편을 들어준 거죠. 그러면 이제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이제 손 털고 나간 거죠. 무슨 죄야? 포츠머스죄야. 아하, 포츠머스죄야. 러시아가 진 거네요. 그래서 일본이요. 자, 일본이 우리를 자, 뭐 하게 됐고요? 식민 지배합니다. 그럼 우리는 자, 국권을 완전히 뭐 한 거다? 피탈당한 거죠. 자, 국권을 완전하게 피탈당했다. 그러면 일본의 식민 지배. 요거 하기 전에 을사늑약이 있었네요. 그죠? APR 직후에 을사늑약이 있었는데 이 을사늑약으로 우리는 뭘 뺏겼어요? 외교권을 뺏겼잖아요. 이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 구국민족운동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의병운동. 그 의병운동은 좀 전에 봤었던 위정척사의 흐름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애국계몽운동, 애계몽이 있었죠. 그 애계몽은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병운동을 힘으로 직접 맞서겠다는 거고 애계몽은 실력을 양성하겠다. 그래서 교육과 산업을 장려했었던 게 자, 애국계몽운동인데 결국 일본의 탄압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권이 완전하게 피탈됐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럼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을 때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그러면 10년대 소위 무슨 통치? 무단 통치. 20년대에 문화 통치. 30년대에 민족 말살 통치. 자,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 10년대에서 20년대에 민족 문화 통치로 전환되는 결정적 계기가 바로 무슨 운동이었었던 겁니까? 3.1 운동이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3.1 만세 운동이 자, 있었던 거고 이것이 중국의 무슨 운동에? 5.4 운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 다음에 3.1 운동 이후에 무슨 정부가 수립됐고요?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임시정부가 자, 쭉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10년대의 무단 통치에서 20년대 문화 통치로 바뀌는 계기는 3.1 운동이었었다. 그 다음에 3.1 운동 과정에서 우리는 비폭력을 원칙으로 저항을 했는데 일본의 과잉 진압, 폭력적인 저항, 진압 그 과정에서 안 되겠다. 말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도 들고 일어나야 되겠네. 라 20년대에 무장투쟁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20년대에 무장투쟁이 자, 본격화되는데 이 무장투쟁에서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한중연합작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과 중국의 자, 연합작전, 한중연합작전 요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럼 한중연합작전을 얘기하면 만주를 먼저 얘기할게요. 만주를 얘기하면 만주사변 이후에 한중연합작전에서 조선혁명군과 중국의 의용군이 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한국독립군과 중국의 호로군이 손을 잡았죠. 그래서 각각의 전투에 승리를 거뒀는데 34년도에 양세봉의 체포, 그 다음에 34년도에 일본의 북만주 철도 장악. 그래 결국은 30년대 중반이 되면 만주에서 활동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중국 관내로 들어갑니다. 그럼 만주에 한 명도 안 남았느냐? 남았죠. 그 남아있는 아이들이 중국 공산당이 주도했었던 동북항일 연군에 합류합니다. 대표적인 게 김일성이 있죠. 그래서 동북항일 연군은 나오긴 하는데 절대 답으로는 안 나온다. 그러면 만주에서 한중연합작전을 했었던 게 3개가 있네요. 조선혁명군, 한국독립군, 동북항일 연군. 됐죠? 그럼 관내로 들어옵시다. 관내로 들어왔었을 때 한중연합작전, 자, 무장투쟁에 3가지가 또 있습니다. 뭐냐? 김원봉이 만들었었던 조선의용대. 그 조선의용대에서 빠져나간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나중에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죠. 그러면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그리고 이들과 별개로 임시정부의 직할부대였었던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야기하는 이 관내에서의 무장단체는 조선의용대가 최초인데 그게 38년입니다. 그러니까 중일전쟁 이후죠. 그래서 만주에서의 연합작전 3개, 관내에서 연합작전 3개인데 시기를 우리가 구분한다면 얘들은 만주사변에서부터 중일전쟁 전까지입니다. 관내에서는요. 중일전쟁 이후에서 1945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시기와 뭐가 다르다? 위치가 다르다. 그래서 한중연합작전 요거 확인하시고요. 자, 일본이요. 패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자 이렇게 패망을 했을 때 미군정이 실시가 된답니다. 자, 미군정이 실시되는데 이 미군정기 동안에 정부 수립을 위한 나름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모스크바 3상회의 어쩌고저쩌고 이게 회의가 진행되다가 결국 숲으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넘겼고 유엔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 해라.
그랬더니 자 여기 있는 북쪽 애들이 총선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남한만의 선거를 해버리죠. 그래서 1948년 남한만의 선거를 했고 50총선거를 통해서 자 남한의 대한민국 정부가 여기서 다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시점은 자 1948년 자 8월 15일이라 할 수 있겠고요. 북한에는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자 인민공화국 이것이 이제 자 수립이 됩니다. 이게 48년 9월 9일입니다. 그랬을 때 유엔 있죠. 유엔 국제연합 유엔에서는 누구를 합법정부로 인정한다? 여기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합법정부로 인정합니다. 얘는 정부로 인정해주지 않죠. 그럼 나중에 얘들이 유엔에 다시금 이렇게 가입한 시점은 1991년도. 중국은요? 중국은 1971년도에 가입이 되고 우리는 자 북한은요? 우리가 아니라 북한은 91년도에 가입이 됩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 정치 발전되는 과정에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 이 민주화 운동에 크게 4개를 자 체크할 겁니다. 4가지. 첫 번째는 1960년에 있었던 자 4.19 혁명이 있었고요. 4.19 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 1964년도에 6.3 시위라는 게 있었는데 이 6.3 시위 얘는 일본과의 국교 수립을 반대하는 자 그런 시위였었고 박정희가 계엄령으로 진압합니다. 진압하면서 65년도에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죠. 자, 그 다음에 1980년에 가게 되면은요. 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6월 민주항쟁이라는 게 벌어졌다. 6월 민주항쟁, 요때는 당시 정부가 무슨 령을 시행하지 않았다? 계엄령을 시행하지 않았다. 그럼 그 이전에 자 60년, 64년, 80년 이때는 전부 다 계엄령을 통해서 자 유혈 진압이 됩니다. 네, 여기 있는 6월 민주항쟁은 계엄령을 실시하지 못했고 요 당시에 6.29 선언을 통해서 지금 현행헌법이 만들어집니다. 현행헌법이 만들어져서 자 정권이 곧바로 교체되지 못하고 노태우가 당선이 됐고 5년 뒤에 김영삼이 당선됐는데 김영삼 같은 경우는 노태우의 정당과 합당을 통해서 당선이 된 거기 때문에 평화적인 정권 교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화적인 정권 교체는 1998년 바로 김대중 정부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여기까지 해서 전체 한국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 흐름을 잡았는데 뭐를 여러분들이 연결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 한국사의 이 발전 과정에서 중국은 누구하고 겹치는지 됐죠? 중국은 누가 겹치는지. 아까 예를 들어서 삼국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당나라와 겹쳐서 나당연합군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같은 시기에 일본과는 누구와 겹치는지. 자, 요걸 여러분들이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먼저 기준으로 잡지 말고요. 중국사를 제가 정리한 게 있을 거예요. 그 중국사 정리한 거를 먼저 한번 뼈를 잡아 놓으시고 거기다가 끼워 맞춰 보십시오. 한국사에는 누가 있었고 일본사에는 누가 있었는지. 아무튼 전체 흐름은 예,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